안녕하세요. 여기는 브라질의 해변 도시 구아라파리라는 곳입니다. 기대를 걸고 서핑하러 왔는데 자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별로예요. 근데 여기가 주 이름이 에스피리토 산토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에스피리토 산토라고 쓰여 있죠. 어제 그제 티 하나 샀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아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티셔츠가 좀 많이 더러워져서 새거 하나 샀어요. 오늘 주제는 제가 여행하는 이유가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을 좀 깨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게 이제 제가 여행하는 가장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준지는 모르겠어요. 여행의 제일 즐거움은 새로운 걸 만나는 거죠. 늘 새로운 세계를 보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을 만나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옷에 어느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이 작은 내 용량에 지금 포르투갈어 공부해야 되지, 스페인어 해야 되지, 영어 해야 되지, 한국어 해야 되지, 등등등. 그걸 뭐라죠? 익적티시즘. 옷에 익적티시즘이라 하죠. 영어 발음이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네. 익적티시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세계하고 다른 또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문화적 충격을 받겠죠. 여러 가지를. 제가 여행하면서 받은 문화적 충격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더 넓어지고 삶에 대한 성찰도 깊어지고 이게 가장 여행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닫힌 사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닫힘이 어느 때부터 그렇게 닫히게 됐냐?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이 한국의 한반도의 역사 중에 이성계라는 인간이 조선을 건국한 게 이 한반도의 비극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사람들 중에는 저 인간이 왜 저래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이라는 사회가 들어서서 우리 한반도에 우리 인민이 갖고 있는 제가 쓰는 용어들을 가지고 인민이란 말을 잘 쓰거든요. 여러분들 인민하고 국민 중에 어느 용어가 더 바람직하냐?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용어가 사람들의 생각을 다르게 해요. 국민이라는 말은 국가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저 그거 싫어요. 국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렇게 내가 국가를 대단하게 생각해요. Disculpe, ahora estoy grabando una video. Copia de este muito bien. Sí, sí. Sí, sí, sí. Obrigado.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왜 얘기하냐? 그것부터 먼저 말하고 할게요. 제가 브라질 들어와 갖고요. 다른 남미에 비해서 브라질이 좀 심합니다. 해변가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얘들도 그래요. 브라질 비키니가 유명하다고 세계적으로. 여자애들 비키니 옷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선글라스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선글라스 없으면 이거 완전 이게 진짜 괴로워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제가 해변가에 가면 무조건 선글라스를 장착하고 갑니다. 그래야 내 시선을 마음껏 처리할 수 있어요. 야, 정말 브라질리안 왁싱이라고 왁싱하는 게 브라질리안이잖아요. 네?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여성의 음부 있죠. 고기만 살짝 가립니다. 저 진짜 요만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쪽은 아예 그냥 실처럼 그냥 티팬티 수준입니다. 그걸 입고 해변가에 젊은 여자애들이 자기 몸매를 위에는 그냥 정말 젖꼭지만 살짝 가리는 그런 비키니. 물론 좀 큰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할매들, 아줌마들 싹 다예요. 구아라파리 이 도시 시내 중심가에도 그것만 입고 돌아다녀요. 엄청납니다. 여기 애들 육감적입니다. 굉장히 육감적이에요. 저는 이 기분을
아주 강하게 느낀 곳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그 스페인, 그다음 포르투갈, 모로코 이게 세 나라를 다녔는데 지브롤트 해협 바로 위가 스페인이고 지브롤트만 건너면 바로 모로코예요. 그럼 뭐 스페인 애들 그 애들도 자유분방하죠. 엄청납니다. 에? 그 지브롤트 해안 배 타고 그 배 타는 시간이 30분도 안 될걸요 아마. 아 진짜예요. 스페인에서 지브롤트 해협 건너편에 있는 모로코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의 풍경은 정말 반대거든요. 스페인 쪽 바닷가에는 여자애들이 그냥 정말 뭐 비키니 차림에 그냥 남녀가 만나가지고 딥키스하고 뭐 진짜 자유롭게 아름답게 살고 있잖아요. 반대편 모로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로코에는 부부가 아닌 사람이 길거리에서 키스하면 벌금입니다. 체포돼요. 제가 아는 한국 교민 한 사람이 모로코 여자랑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차 안에서 뽀뽀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뒷돈 한 우리나라 돈 10만 원 정도 주고 난 뒤에 풀려났대요. 그리고 모로코의 모든 호텔은 정식 부부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모로코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즘은 아닌데 어쨌든 한 20, 30년 전만 해도 여자는 집 밖을 못 나갔습니다. 지금도 일부 여성들은 남편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해외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모로코 가시면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모든 카페 가면 남자들만 딱 이렇게 폼 잡고 팔짱 딱 끼고 인상 쓰고 앉아 있어요. 여자 없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나가면은 외국 여자애들이 있죠. 좀 대도시 가면 이제 좀 약간 개방적인 도시로 가면은 여자들도 이제 카페에 앉는데 대부분 다 시골 가면 전부 다 남자만 있어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구아라파리 해변에서 찍다가 바람도 너무 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여기도 지금 좀 바람이 불긴 하는데 그래도 뭐 거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그 브라질의 그 미나제라이스의 옛날 주도, 지금은 벨로 호리젠치가 주도지만 옛날 주도인 그 오우로 페르토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말 중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제가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처치를 갔을 때 그 한국 교민 한 분이 영국을 떠난 가장 영국다운 도시 크라이스처치라고 할 때 공감을 팍 했는데 여기는 제가 느끼기에 제가 하는 말 포르투갈을 떠난 가장 포르투갈다운 도시. 여러분들도 한번 브라질에 오시면 이 도시에 한번 오셔서 아주 그냥 중세가 멈춘 듯한 이 도시를 한번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자관 주된 얘기는 조선에 대한 비판입니다. 조선이 우리 한반도 이 땅에 우리나라 한민족의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크게 미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선이 우리한테 가장 큰 해악은 인간의 자유분방한 감정을 억제한 것입니다. 그 이제 이유는 뭐 뻔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려가 유지해왔던 모든 어떤 이념이나 사상, 그다음 문화 이거를 다 부정을 해야 조선 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조선은 고려가 가졌던 아주 좋았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아주 다 없애버렸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증거로 구학의 정리입니다. 구학의 정. 고려의 소교 단가라 하죠. 고려 소교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를 아예 못 부르도록 국가에서 이제 통제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기질이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딜까를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공통점은 반도 국가죠. 저는 이 남미도 그렇고 뭐 페루를 다니면서도 그걸 정말 강하게 느꼈고, 다른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 어떤 기질, 성징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것은 자연환경, 지형, 토질, 천산물 등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루 거칩니다. 정말 자연이 거칠거든요. 거기 제가 안데스 산맥을 5번 넘으면서 제가 풍경은 제일 멋있습니다. 안데스 중에 제가 콜롬비아 안데스 그다음 아르헨티나, 칠레 안데스를 다 넘어봤지만 페루의 안데스가 최고입니다. 압권입니다. 그러나 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페루인들이 거칠어요. 매우 거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등등 지질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기질, 성향 이런 거요. 그것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 이탈리아하고 한국인들의 그 원래 지니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흥겨워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비슷하거든요. 아마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하고 좀 많이 비슷하구나라고 하면은 공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탈리아 애들도 한국에 와서 그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라 때 처용가도 보면은 엄청나죠. 예? 섭을 발기달에 밤들이 놀이다가 들어와 자리 보곤 가라리 내이어라. 둘은 내 거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물론 그게 역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배경 이야기가 있지만 밤늦게 놀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다리가 4개나 있더라. 둘은 내 안에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적나라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고려 소교를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들어와서 구악 정리, 음탕한 노래라고 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남녀 상열지사, 그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남은 게 있어요. 몇 개 남은 거. 우리가 잘 아는 청산별곡이라든지 서경별 동동이라든지 몇 개의 노래가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정석가라고 있습니다. 정석가. 어림 위에 대립자를 보아 님과 함께 얼어 죽을 망정 좋코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식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껴안고 있으면 발가벗고 누워 있어도 그 어림 위에 대립자리 보아 그 얼음 위에 대나무 잎으로 된 자리만 깔고 누워 있어도 님과 함께 껴안고 있으면 나는 좋아 이런 노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래도 덜 음탕한 노래라고 남겨둔 것 몇 개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없앤 노래들을 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그걸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의 그 주류 문화가 뭐냐면 시조하고 가사잖아요. 물론 백성들의 그 민중의 노래가 있긴 있었지만은 예? 그걸 잡가라 했습니다. 그건 또 걔들이 아주 그냥 천박한 노래라고 잡스러운 노래라고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조선이 그 널리 성행했던 문학은 시조죠. 시조 가사하고 그 주제가 뭐예요? 대부분 다 그냥 영군 지정 그다음 상강오륜에 대한 게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 문학이라는 게 제일 중심 내용이 뭡니까? 에? 충성하기 위해서 씻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효도하기 위해서 씻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사랑할 때 사랑이 시작되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바로 시잖아요. 시. 그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시는 다 사랑이 중심입니다. 사랑이. 그러나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조선이 그 신라 고려로 이어지면서 이탈리아의 민족과 비슷한 그런 어마어마한
자유분방한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을 마구 불렀는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신라의 그 풍습 중에 왜 이렇게 청춘 남녀가 춤을 추다가, 그죠? 청춘 남녀가 눈이 맞으면 그냥 들판에 가서 야합, 그러니까 뭐 숲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즐기고 나온다는 그런 풍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유분방했는데 조선이 들어서면서 억불숭룡, 성리학적 세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세계를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조선이 얼마나 그런 쪽으로 강력한 엄격한 사회였는지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 허균을 좀 얘기를 할게요. 허균. 저는 만약 누가 내보고 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저는 뭐 망설임도 없이 허균이라고 말합니다. 허균. 물론 뭐 역사학자들 중에는 허균을 아주 그 잘못된 인간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허균이 정말 존경스럽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라는 정도로 존경하는데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영웅을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역사의 추진력은 과연 영웅이냐 민중이냐, 이건 논쟁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 역사학자의 논쟁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단재 신채호하고 이기백 선생이라고, 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정말 그 태두죠, 태두. 그 거장이신데, 그 이기백 교수는 민중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단체 신채호는 영웅 중심주의예요. 저는 단재의 그 학설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그 신채호가 영웅 중심주의의 그런 사관에 매몰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조선의 역사를 영웅 중심적으로 끌고 가야만 더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라는 걸 이제 일본에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유명한 얘기 많습니다. 두 분의 그 논쟁을, 시대가 완전 다르지만 어쨌든 그 학문적인 논쟁으로, 그러니까 신채호는 뭐 묘청의 그 서경천도가 조선 일대 최고의 혁신적인 혁명의 사상이었다, 영웅이었다라고 말하면, 이기백 교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의 그 세력 간의 싸움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기백 교수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도 영웅으로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당시에 민중의 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보다도 문자로 국민을 통제하는 게 더 수월했기 때문에 세종은 그렇게 한글을 창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글 창제의 동의는 세종이 아니라 바로 민중의 굳건한 의식 수준의 향상이었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더 옳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영웅주의를 싫어합니다. 역사 발전의 주체자는 누구냐, 영웅이냐 민중이냐, 이 논의는 뭐 정말 또 중요한 주제라서 언젠가 제가 한번 요것만 가지고 또 한번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영웅 중심주의의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자이겐티즘, 웅장주의, 거대주의 등등등.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룰 건데, 뭐 정답은 사실은 이게 칼 포퍼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라는 그 책에서 그 내용은 결국은 변증이에요. 변증. 그러니까 그 변증법을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길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변증을 고등학교 때 맨날 뭐 정반합 이렇게만 배우잖아요. 그건 진짜 엉터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상반되는 게 반드시 상반의 어떤 요소가 아니고, 이쪽에 의해서 이쪽이 줄어들고 이쪽에 의해서 이쪽이 줄어드는 상세의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과정을 겪게 된다. 즉 두 가지 문화가 충돌되면 두 가지 대립적인 대척점인 어떤 요소가
대립이 되면은 그게 이제 상생의 과정으로 통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은 영웅과 민중 중에 민중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해서 영웅이 나타나고 그 영웅은 민중의 삶을 더욱더 고양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참다운 영웅이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다. 라는 게 이제 그 포프의 생각인데, 뭐 저는 변증법이 사고가 반드시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뭐 얘기하다 보면 항상 한때 제가 변증법을 정말 좋아해서 모든 토론 수업을 변증적으로 해결한 적이 있는데 어느 학생이 딱 책상을 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하던데, 변증은 그렇게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추상적이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한 방향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영웅이 아니고 민중 중심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드는 근거는 한국의 민주화의 과정에서 그 민주화의 추진력의 원동력이 된 것은 소수 지배자인 영웅 중심의 지도자들 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중의 힘이었을까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뭐 동학혁명부터 시작해서 동학혁명, 그 다음에 4.19,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6월 항쟁 등등 모든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전의 주체의 원동력은 민중이죠, 민중.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중 중심의 사관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이걸 보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민중 중심이다. 저는 역사를 민중 중심의 역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제도 여기에 박물관에 갔더니 그 당시에 이 포르투갈 놈들이 여기에 이 노예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다룬 것이 그 자료가 몇 개 있더라고요. 저 그걸 보고 또 시부렁 거렸는데 저는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올라가면서도 이 진시황이 죽일로 여기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죽었을까, 그 당시에 힘들었을까. 저는 뭐 대성당, 뭐 벨른 성당 가서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대성당을 지을 때 당시의 민중들은 정말 이 성당을 짓는데 행복했을까, 그게 신의 뜻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건 제 생각이니까 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죠. 저는 어쨌든 민중 중심의 역사관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영웅주의를 싫어하는데,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와, 뭐 이런 사람이 있지라고 이제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제일 호감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허규이라고 말합니다. 허균에 대해서 왜 제가 지금 이 조선을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조선의 많은 사대부들은 상소문을 올리거나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추진하다가 처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거나 이러면 그 뒤의 역사에서 한참 뒤에 상당수가 다 복권이 됩니다. 그러나 조선이 망할 때까지, 조선 역사가, 조선 왕조가 몰락할 때까지 끝까지 복권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허균입니다. 그럼 도대체 허균은 왜 그랬을까?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랬을까? 이건데, 뭐 우선 첫 번째 허균의 얘기를 하면 홍길동전이죠. 여러분들, 조선의 사대부들은 한글로 되는 소설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허균이 처음으로 한글로 된 소설을 썼는데 그 주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서차별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저는 제가 그냥 사회적으로 좀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필리피노라고 있죠. 필리피노. 왜 필리핀 가서 애 넣고 섹스를 즐기다가 애가 태어나면 그냥 방기하고 방치하고 지금 한국 와버리는, 도망와버리는 그런 놈들은 저는
그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조선의 4대 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홍길동전 첫 장면에 나오잖아요. 홍판서가 예? 저 노비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 가르쳤는데 어쨌든 그 노비가 방을 닦으러 청소하러 들어왔는데 그냥 대낮에 예? 방사를 치르잖아요. 지 욕망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애가 홍길동인데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런 개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섹스를 해가지고 애를 만들었으면 적어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나쁜 새끼들. 에? 그건 인간의 도리가 있잖아요. 삶의 뭐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포기한 아주 나쁜 새끼들이잖아요. 그거를 최초로 비판한 사람이 바로 허균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 홍길동전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허균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것은 뭐 때문이냐? 제가 서양 역사, 서양의 어떤 그런 사상 체계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루소를 공부하다가 와,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읽으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로크나 뭐 홉스 이런 등등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수평적 사회를 추구하고 민중 중심의 어떤 그런 혁명을 시도하자는 사람이 바로 루소거든요. 근데 허균이 쓴 책 중에 호민론이라고 있습니다. 호민론. 제가 지금 뭐 호민론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하기는 좀 시간상 그렇고, 우선 이제 호민은 뭐냐면 이게 이제 허균이 생각하는 백성의 사람의 부류는 첫째 이제 항민, 그다음 원민, 그다음에 호민이 있다 이래요. 항민은 뭐냐면 그냥 말 잘 듣는 국민이에요. 그냥 지배자가 이렇게 다스리면 그냥 고분고분하게 묵묵히 말 잘 듣는 그게 항민이고, 또 원민은 원망의 사람들입니다.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들. 호민은 뭐냐면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권력자들이 항상 자기네들의 권력에 부당한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폐악을 저지르며 그 민중을 이끌고 그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호민이다. 그래서 지식인은 호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내용이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보면은 권력자들은 항상 자기네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늘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기에 맞서서 정기적인 데모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사회계약설의 그 문구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 프랑스 파리에 한 10일간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유럽 자전거 여행할 때. 제 호텔 앞에 그 광장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정말 10일 내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매일 데모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저 아마 뉴스를 접하신 분들 아실 텐데, 한때 프랑스에서 전국의 80% 노조가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노조는 다 노조입니다. 뭐 공무원 노조, 뭐 전철, 뭐 철도, 그다음 버스, 그다음 교사, 뭐 등등등 다 노조거든요. 이게 80%가 파업을 하면요, 사회가 마비되겠죠. 물론 그 파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존중합니다. 그들도 그 권익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그들도 인정을 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언론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신문 기사나 방송에 원고를 쓸 때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파업에 붙는 말 중에 합법 파업과 불법 파업 중에 어느 게 더 익숙합니까? 오늘 어느에서 불법 파업 이게 더 익숙합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파업이 익숙합니까? 불법이죠. 또 시위를 하면은 불법 시위가 익숙합니까? 합법 시위가 익숙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불법이죠. 여러분들
권력자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힘없는 국민들이 그 무언가 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데모잖아요. 그럼 그건 합법이 될 수 있죠. 또 자본가에 맞서서 힘없는 노동자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파업이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근데 이게 늘 우리는 불법이에요.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가치관의 생각들은 다 그게 불법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프랑스에서 겪은 게 그건데, 저는 프랑스 사회를 보면서 이 나라 대통령 지도자들은 정말 이 나라 사람들 다스리기 힘들겠다. 프랑스 애들 독특한 거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프랑스 총리들이 그 바람의 분류는 얼마나 누가 더 잘 저지르냐 그거를 대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래요. 그건 물론 오늘 주제하고도 조금 연관되는데 참 재밌는 애들이에요. 단 하루도 그렇게 멈추지 않고 시위를 하고 자기 주장을 내뱉는 이유는 바로 그 사상적 기저에 깔려 있는 사람이 바로 루소입니다. 루소, 장자크 루소. 네? 그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토대의 사상을 체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루소잖아요. 그런데 그 루소의 생각이 허균하고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우선 더 시대가 앞서 있냐? 허균이 무려 150년 앞서 있습니다. 만약에 허균이 처형되지 않고 계속 살아서 그의 사상이 전파가 되고 책으로 저술이 되고 그의 저서가 다 막 국민들한테 읽혀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면 루소 저리 가라예요. 150년 전인데 루소보다도. 두 번째요. 루소와 허균의 비교는 뭐냐면 루소는 출신 자체가 천민입니다. 진짜로.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늘 이렇게 뭐 대본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 약간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게 몇 개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루소는 고아원에서 자랐는가 그래요 아마. 근데 어쨌든 천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그 여관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결혼을 해요.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들 허균 집안은 어떤지 아세요? 아버지 허엽, 그 다음에 형이 허봉. 그 대단한 집안입니다. 허엽이 동인이죠. 동인의 중심이었어요. 그 지금 강원도의 강릉에 가면 그 초당마을 있죠. 그게 다 건문대가 최고 그 조선의 어마어마한 집안의 그 지역이 바로 초당마을이에요. 초당마을. 그다음 뭐 허봉, 그다음 허성, 뭐 형제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가문의 귀족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하죠. 여러분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데모를 좀 많이 한 세대거든요. 부잣집 애들 데모 안 합니다. 의대 애들 데모 안 합니다. 저희들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 데모 주동자 하는 애들 보면 전부 다 가난한 애들이에요. 맞는 원리 아닙니까? 내가 등 뜨시고 배부르고 뭐 우리 집안 빡빡한데 내가 그 사회를 비판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허균은 자기가 그렇게 조선시대의 최고의 그 귀족 사회로 귀족의 집안으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허균이 그 역성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건 뭐 정사는 아닙니다. 정사는 아닌데 야사에 의하면, 저는 근데 그게 맞다고 보는데, 허균의 일대기는 이거는 풀리지 않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조선이 허균에 대한 모든 문서를 다 삭제를 했으니까, 그 기록을 다 삭제했으니까 그건 뭐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정설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허균이 결국은 사병을 키워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반자가 생겨나서 결국 발각이 돼 가지고 그걸로 이제 처형을 받고 능지처참 당하죠. 사지가 찢겨서 죽는데, 야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허균이 광해군의 스승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광해가 어렸을 적에 그 광해를 가르쳤던 스승인데, 그 죽기 전날 체포되었을 때 이제 광해군이 그 허균을 존경했겠죠. 당연히 스승이었으니까. 스승님 왜 나를 해치려 했습니까? 라고 하자 허균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야사인데 어쨌든 저는 상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니까 왕도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농사를 지어서 그 소작물로 생계를 연명하도록 해야 되는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완전 공산주의자죠. 노동자 천국의 나라. 지금 아마 허균의 생각을 막 다 자료가 있다면 다 정리하면 완전 뭐 빨갱이 중에 빨갱이일 거예요 아마. 조선의 모든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싹 다 비판한 사람이 허균인데 허균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허균 평전을 읽으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뭐냐면요, 허균이 어머니 상을 당합니다. 그 옛날에는 부모의 상을 당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빈소를 차려가지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제가 지금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제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는. 제 고향이 경북 안동은 도산면 분천동이고 외가집이 이제 영주, 경북 영주군 부석면 상선리 도탄리예요. 안동의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강고등어, 문어, 상어, 톰배기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상어 톰배기가 뭔지. 제사상에 놓는 상어 이렇게 톰배기라고 있습니다. 상어 고기. 그 세 개가 안동에 제일 유명해요. 서울 사람들 중에서도 문어 먹으려고 안동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동이 해안가입니까? 내륙이잖아요, 내륙. 근데 왜 안동이 고등어가 유명하고 문어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상어 톰배기가 유명하냐? 제사 때문입니다. 저희 집이 1년에 제사가 13번이었어요 5대조 봉사. 5대조 봉사 하는 집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5대조 중에 그런 10번인데 이제 계모 전처가 돌아가시고 후처가 왔을 때 그분 또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1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7일 동안 상을 치렀고 1년간 탈상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빈소를 철거했어요. 지금은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게 7일장을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럼 집에다가 빈소를 차립니다. 그게 조선시대 때 그 고대로예요. 그리고는 상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 초하루 삭자고 망자가 보름 망자. 예, 상망 제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하루하고 보름이 되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아주 그냥 제사처럼 뭐 그냥 빈소를 차려놓고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제사를 차리는 거는 그건 뭐 간단합니다. 그냥 아침 식사하고 비슷하게 해서 이제 올려놓고 가족도 다 모여서 절하고 저녁 때도 절하고 그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고, 말고 제사처럼 아주 그냥 상이 부러지도록 그냥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게 상망제사예요. 그러면 한 달에 상망이 2번이잖아요. 초하루하고 보름이니까. 그러면 1년에 24번이죠. 저희 할아버지 1년 탈상할 때 저희 집에 제사가 1년에 원래 제사 13번, 그죠? 그 다음에 상망제사 24번이잖아요. 그러면 1년의 제사가 37번이었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어렸을 적이라서. 뭐 그때만 되면 뭐 그냥 쌀밥 먹고 뭐 맛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좋았죠. 근데 제사 때문에 망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고 하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가 공부만 하시고 재산 다 달리고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께서 7일장을 하자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직장 휴가가 5일입니다 아버지요 해가지고 말려서 5일장으로 끝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할머니 때는 100일 탈상으로 끝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뭐 제가 겪은 거 상상 이상이겠죠. 근데 이 허균이 그렇게 어머니 상을 3년 동안 치르는 어느 날 매창인가 그자가 허균의 애첩이 하나 있어요. 매창이지? 이름이? 모르겠네. 헷갈리는데.
그 애첩한테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랑을 나누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난리가 났겠죠. 내 이놈 하고 막 문중 어른들이 네가 감히 모친 상례를 치르는 시기에 어떻게 그런 천박한 행동을 할 수 있냐라고 난리를 치자 허균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 상을 치르는 동안 조신하게 참지 못하고 내 애첩한테 가서 하룻밤을 사랑을 나누고 돌아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내 욕정이 동하는 것은 그거는 하늘의 이치일까요? 인륜일까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 단어 중에 천리라는 말이 있고 인륜이라는 말만 있지 천륜이라는 말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말 자체가 안 돼요. 천륜. 천은 하늘이고 륜은 사람 인자가 붙잖아요. 그건 자기 모순이에요. 자가당착의 오류입니다. 셀프 컨트라딕션. 천륜, 간호사는 천륜이 무섭지 않냐 이런 말 하는데 천륜이란 말은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천리죠. 천리. 하늘의 이치. 그죠? 그러니까 문중 어른들한테 내가 아름다운 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역정이 생겨나는 것은 그거는 자연의 섭리입니까 아니면 인륜입니까 라고 말하자 자연의 섭리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섭리가 맞지. 그러면 내가 어머니 상에 도리를 다하는 것은 천리입니까 인륜입니까? 그건 인륜이지. 그러자 허균이 하는 말이 그러면 천이 위입니까 인이 위입니까? 어느 게 우선입니까? 천이 위죠.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도 어느 남편이 자기 부인 놔두고 딴 여자한테 가서 바람 피고 돌아와서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여자애를 마음이 이렇게 홀리는 것은 그거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의 섭리지 않냐. 그건 천이다. 그러나 내가 부부의 도리를 다하는 건 인륜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이 위니까 이 말 마치기도 전에 그건 맞아 죽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허균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유교적인 어떤 지금의 가치관, 지금이 아직도 우리는 유교의 가치관이 남아 있잖아요. 유교의 가치관으로도 허균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격적인 어떤 감정,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억압을 하고 오욕칠정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막 탄압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수직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조선 사회에 대해서 허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조선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성리학적 세계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어떤 사상 체계를 다 부정하는 인간이니까 복권할 수가 없었겠죠. 그걸 복권하면 조선의 모든 사상 체계가 다 엉망이 돼 버리니까요. 앞에서도 제가 그 해수욕장에 비키니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여기 장난 아닙니다. 저는 브라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얘들은 자기의 욕망을 마구 드러내는 사람들이구나. 아마 남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남미 10개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3개월씩 또는 지금 브라질은 6개월 계획하고 다니고 있는데 얘들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다른 얘기인데 뭐 이제 저도 성인이다 보니까 여기 애들 현지 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성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분방하냐? 내가 다녀본 나라 중에 브라질이 성적으로 가장 자유분방한 것 같다. 그랬더니 뭐 지네들이 막 자유분방한 걸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얘들은 어떤 남녀가 만나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데도 섹스를 즐겨요. 뭐 그거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그거는 뭐 유럽도 좀 그런 기질이 있고 그래 뭐 눈만 맞으면 그냥 우리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개돼지죠. 개죠 개. 그래서
그럼 뭐 어떤 것이 특이하니 했더니 얘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데요. 스페인어는 사랑해가 떼아모인데 여기는 이제 치아모랍니다. 치아모. 만약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썸을 타는 시기에도 그냥 뭐 잠을 잔대요. 섹스를 한대요. 그럴 때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해. 에우 고스토 데띠.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니? 아니 사랑도 안 하는데 무슨 사랑해? 그럼 왜 섹스를 해?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막 정말 미묘한 그런 감정이 다 이제 서로 막 형성되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난 뒤에 이제 성관계를 갖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선색후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죠? 내가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먼저 잠자리를 자보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브라질 애의 말을 듣고 얘들은 다 그겁니다. 선색후사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서로 그런 어떤 섹스를 나누는 것도 파트너로 사랑을 나누는 상대방으로 아주 적합한지를 다 파악하고 난 뒤에 이제 감정도 생기고 하면은 정말 사랑을 깊게 하는 그런 떼아모, 그때부터는 치아모라고 말한다는 거. 이건 다른 주제로 내가 한번 다루고 싶어요. 언젠가.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때 먼저 우리처럼 아주 썸을 타는 시기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탐색을 하고 다 알고 가다가 다 하고 이제 정말 사랑이 깊어갈 때쯤 섹스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사랑의 감정 말고 또 그다음 몸 육체적인 사랑도 다 한번 해보고 그것마저도 서로 통하면 그때 가서 진정한 사랑을 하자. 어느 게 더 옳으냐? 한번 저도 이걸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어요. 고민을 좀 더 해보고. 근데 제가 경험한 얘기는 뭐냐면 저는 여기 브라질 와서 그들의 그 행태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같은 과 예학생을 한 명을 좀 사귀었습니다. 한 1년 한 7, 8개월 정도 군대 가서 결국은 헤어졌는데 1년 7, 8개월 동안 사귀는 동안 내가 그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단계는 손 잡는 게 끝이었어요. 뽀뽀 안 했습니다. 키스 그건 상상도 못했고 볼키스도 저도 안 했어요. 얘들이 맨날 해대는 남미 모든 애들이 그냥 마구 패대는 볼키스조차도 안 하고 그냥 손 한번 잡는 거, 이따끔 손 잡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예묵은 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또 브라질 얘기를 몇 개 할까요? 남미 다 그런데 제가 그 브라질에 와가지고 가장 좋았던 도시가 플로리아노폴리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질 여행 오시면 상파울로 거기 가지 마세요. 별거 없습니다. 차라리 그 플로리아노폴리스를 가세요. 줄여서 플로리빠라고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가 플로리빠라고 합니다. 2위가 빅토리아라고 하는데 저는 빅토리아는 그냥 그랬고 자관 플로리아노폴리스는 정말 좋았거든요. 처음엔 2, 3일 머물려고 갔다가 너무 좋아서 한 15일 머물다가 나왔는데 마지막 나오기 한 3, 4일 전에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방 하나를 이렇게 렌트해서 3박 4일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나가서 부엌에 아침 해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 방에 어떤 남자가 한 50대 초반의 남자, 그 할머니보다 젊었어요. 남자가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뭐지?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할머니가 뒤따라 나오면서 이 사람 나의 나모라다가 이제 보이프렌드라는 뜻이에요. 매우 나모라도야. 내 보이프렌드야 이러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데 오늘이 오는 날이야 이러더라고요. 뭐야 이거 60세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보이프렌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잠자리를 즐기고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사랑을 나누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빅토리아에서 이제 알았던 어떤 브라질 친구인데
지 형제의 사진을 내한테 보여주더라고요. 4명이에요. 자기 말고 4명. 근데 그 나머지 형제들이 형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그렇고 피부색 다 다르고 머리 색깔 다 다르고 눈동자 색깔 다 다르고 막 진짜 막 전 세계의 인종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남미는 그런 기질이 많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도 위에 위로 올라가면 여러 사람들이 그 메스칼 여기서 메스칼 섞였다고 하는데 그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형제들은 어떻게 4형제가 너 5형제가 너랑 전혀 다르냐 이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좀 많았어. 그래서 우리 5형제는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는 그게 내가 너 얘들이랑 같이 해? 그랬더니 그럼 형제인데 이러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또 제 집안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제 외갓집에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외숙모가 있었어요. 외숙모 그분의 삶을 얘기할게요. 그 집안에 이제 우리 외삼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6개월 만인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요. 공부하고 한 1년,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만 6.25가 터져버려. 그래서 그 외삼촌은 남한으로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는 6개월간 남편과 함께 산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87세까지인가 자고 한 60몇 년을 69, 70몇 년을 그 우리 외갓집에 저는 지금도 기억이 그 외숙모는 늘 부엌에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외할아버지의 꾸중을 들으면서 우는 그 모습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6개월 산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 논술 강사 때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그거를 제가 따와가지고 그거를 비판하는 논술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여자들의 삶은 이거는 제가 뭐 거창한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만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남편을 6개월간 같이 만났다고 해서 평생을 그 집에서 수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 여인과 이 브라질에 60세 넘은 할머니가 남자친구를 일주일에 2-3번씩 불러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느 아주머니가 남편이 5명이나 있어가지고 자녀가 다 다를 정도로 물론 우리의 가치관을 보면 물론하지만 장소를 옮겼습니다. 또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조선이 들어와서 막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감정 이런 거를 아주 그 부정적으로 다루고 통제하고 규제한 것은 참 그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성욕이라는 거 있죠. 사랑에 대한 거. 그거는 통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 효과, 벌룬 이펙트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그 성적인 것을 억압을 하고 뭔가 개방적이지 않게 하는 이 사회적 시스템이 이제 조선의 유교 문화로 시작되었다라는 저의 결론인데 제가 그 울란바토르 갔을 때 몽골 울란바토르 지금 몽골은 뭐 한류 문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여행한 때만 해도 그렇게 한류 문화가 대단하지도 않았는데도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몽골 인구가 300만? 그 정도일 거야 아마. 근데 6만 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뭘 느꼈냐면 몽골 진짜 시골 구석구석에 가도 김하고 김치는 구매가 쉬웠어요. 김을 팔더라고요. 지금 뭐 이마트도 진출하고 세븐일레븐이 몽골에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그때 제가 여행 갔을 때 그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마트가 2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에 이제 이마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한 분이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한다고 단톡방에 나오니까 그분이 야 몽골에 자전거 여행 온 사람 처음 봤다면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 2박 3일 같이 다녔는데 울란바토르 시내에 가라오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일본 사람 몽골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나? 하고 이제 그 이마트 사업하시는 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분 대답이 껄껄껄 웃으면서 삼성이 이 울란바토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뭐 삼성맨들이 거기 가서 일을 많이 했대요 언젠가.
그 기간 동안 울란바토르 시내의 가라오케가 어마어마하게 우후죽 성격으로 막 생겨났대요. 여러분 호주에 그 룸사롱 시스템, 다른 나라에 룸사롱이라는 것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처음 만든 사람도 한국인이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또 필리핀 여행했을 때 제가 머물렀던 곳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유흥주점, 그러니까 여성 성접대부를 두고 하는 그런 술집 있죠. 그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동남아시아에 섹스 관광 가는 사람들 정말 많죠. 근데 그거는 뭐 일부의 얘기고.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성을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정말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성을 뭔가 어떤 유교적인 어떤 분위기로 탄압을 하고, 이거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그렇게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을 아주 부정적으로 치부하고 문화를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참 조선인의 한반도 우리 인민들의 어떤 삶의 행복을 많이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의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선을 또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사농공상의 시스템입니다. 쉽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최고의 상류 귀족들은 선비의 계층, 그 다음에가 농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농업, 상업, 이걸 상민을 제일 천민으로 둔 이거는 저는 이 사회 제도를 만든 조선은 정말 그 뒤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사농공상을 바꾸면 철학, 그죠? 뭐 사계층은 철학을 공부하는 그 문학과 철학이죠. 그 다음에 뭐 그거 선비 계층이야. 지네들이 귀족 계층이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네들이 최고 계층에 속한다는 건 그건 뭐 그 시대가 봉건제니까 그건 그러다 치부하더라도 왜 농업을 그렇게 중시했냐 이거예요. 아무리 멍청하고 쪼다 병신 지도자라도 농업과 공업과 상업 중에 어느 것을 진작해야만 그 나라 경제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삶을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당연히 상업이죠, 상업. 왜 조선은 그러면 농업을 그렇게 최고의 그 농업, 공업, 상업 중에 상당히 위에 두고 상민을 그렇게 천박하게 처리했냐? 이거 어마어마한 음모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사투리가 심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심하지 않은 사회일까요? 한국 사투리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남미를 쭉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물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고 이제 다른 브라질을 빼고 중남미는 싹 다 스페인어잖아요. 물론 몇 가지 다릅니다. 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요 세 나라는 그 이제 스페인어 중에 LA 뭐 O 이런 발음이 스페인에서는 야, 그다음 요인데 또 다른 칠레나 페루나 이런 데서는 똑같이 야, 요예요. 근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쇼입니다. 그래서 뭐 메야모 이러면 내 이름은 이성구야, 뭐 메야모 이성구 이렇게 말하는데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에 가면은 메샤모 이렇게 말해요. 요가 나인데 요 이렇게 하지 않고 쇼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게 이제 아보카도가 칠레에서는 이제 빨따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구아까떼입니다. 그런 거 좀 다르고, 그 다음 뭐 이제 스페인 본토에서는 꼬체, 차를 꼬체를 하는데 이제 다른 남미에서는 뭐 까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밖에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너가 뚜인데 이제 뭐 이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는 보스입니다. 보스. 그런 거 단어들 뭐 물론 뭐 좀 많은 단어들이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문장 이런 거는 다 통해요. 제가 뭐 스페인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남미 9개국을 다니면서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물론 아르헨티나 이쪽은 좀 다르다 했잖아요, 아까 그죠? 뭐 야열, 쇼 이런 거. 그거를 감안하고 들으면 다 또 이해가 돼요. 근데 미나제라이스 이 지방이 아주 말이 좀 다른 지역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 애들이 미나제라이스 가면 네가 발음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다 했는데 여기 오니까 조금은 좀 사투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질이 우리나라에
85배입니다. 85배. 그 제가 그 아주 좋아하는 곳이 이제 섬진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섬진강 여행을 가서 자주 가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섬진강 건너편이 구례고 이쪽은 하동이잖아요. 하동 사람하고 구례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강 하나를 두고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브라질이 우리나라의 사투리 정도로 85배를 확장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아예 이쪽 말 저쪽 말 전혀 이해를 못 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아니면 남미 전체의 나라에 서로 소통이 안 돼야 되는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가 다 다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냐? 그 땅덩이가 좁은 나라가 우리나라 정말 작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냐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어느 곳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 포르투갈을 배운다고 여기저기 지역에 있는 뭐 친구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언어 배우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뭐 대화를 하면서 너희 도시에 가려면 여기서 뭐니 그러면 아주 가까워 이래요. 뭐 몇 킬로인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가깝냐 그러고 이제 구글맵을 켜서 이제 목적지 누르고 키로수를 재보면 한 500km 500km가 가까운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가까운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 나라냐면요,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오늘 만약에 미국이 전국에 오늘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지구가 난리 나겠죠. 이 브라질도 지금 우리나라 땅에 85배인데 여기에 전국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작은데 그렇게 사투리가 심한 이유가 뭐냐? 바로 산업공상의 정책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신라나 고려 때부터 뭐 말은 그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업이 발달되면은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데 농민하고 상민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으면 좋으냐? 지배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가난하든 말든 농사 짓는 사람은 좋잖아요. 한 군데 박혀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돌아다닙니까? 못 돌아다녀요.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내에만 장사하는 것보다도 해외 나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무역을 해봤더니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 그럼 해외에 막 나가겠죠. 그럼 해외 여러 나라에 다녀본 사람은 당연히 외국에 나갔더니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고 이러이러한 다양한 어떤 제도가 있더라. 근데 왜 우리는 이거 안 해? 당연히 불만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즉 국민의 부유함, 국가의 경제의 번성함과 무관하게 국민들을 통치하기 가장 쉬운 직업이 뭐냐? 그게 농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민을 최하층으로 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조선이, 한국이, 한반도가 일본의 두 침략을 그렇게 당하고 임진전쟁, 저는 임진왜란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난입니까? 난이라는 건 소규모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규모 전쟁입니까?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 3개국이 중국, 차이나, 자판, 코리아 이 3개국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했으면 그건 세계전쟁이죠. 세계전쟁. 그럼 당연히 그거는 임진전쟁이라 해야 됩니다. 그걸 왜 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국수적인 태도예요. 그건 학문적인 용어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건 더 치고 어쨌든 임진전쟁 당한 거. 그 다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린 것도 구한말의 그 왕들이 고종이 잘못되고 그거 아니에요. 조선이란 나라가, 그죠? 산업공상의 정책으로 국가가 정말 빈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업이 최하층인데 장사치라고 막 그 요구하는 그런 계층들이 장사를 하면은 천박하게 대우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500년 역사 동안 당하면 그 나라는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고 경제가 엉망이고, 그러면 당연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뺏긴 겁니다. 여기 또 이 강의를 듣는 전주희 씨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 인간이 조선을 완전 부정하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비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데 저는 조선이란 나라는 이 땅에서 건립이 되지 않았어야 될 왕조입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아까 제 영웅주의와 민중중심의 사관 중에 만약에 누가 어땠다면 이러면 자꾸 영웅중심주의의 사관이 돼버려요. 그리고 학자가 만약에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었더라면 이런 말 자꾸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자기 주장을 더욱더 학설을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만약이란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 답답해서 조선이 만약에 건립되지 않았고 고려의 후손들이나 아니면 그냥 고려의 그 신하들 중에 쭉 이어지면서 다른 어떤 왕조가 일어났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그런 지배 권력들이 강화되지 않은 나라가 쭉 이어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조선의 그런 참담한 현 근현대사를 안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선이 한반도에 끼친 여러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제가 여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진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리. 그 진리는 뭐냐? 저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학원 운영할 때도 학원 그 입구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부모가 혹시 선생님 연세대 나왔어요? 왜냐면 연세대의 교훈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거든요. 그다음 어떤 학부형이 저보고 원장님 뭐 교회 다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에도 나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뭐 거기를 들어서 가지고 제가 살면서 공부하고 책 읽고 그다음에 여행하면서 느낄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 뭐든지 많이 깨달으면 그만큼 자유로워지구나. 여러분들 구속과 자유 중에 자유가 더 좋은 건 맞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그 조선의 유교적인 어떤 그런 성리학적인 세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러 부분에서. 좀 더 빨리 그러한 그 구태, 그죠? 저는 구태라고 합니다. 조선의 모든 풍습이나 그 남아있는 그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요소들은 빨리 이 땅에서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장소를 몇 군데 옮겨가면서 찍었는데 얼마나 제대로 이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늘 대본 없이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뭐 제 강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 취향이 안 맞으신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되고 그냥 좀 자유롭게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